자, 이번에 다룰 지문은 오랜만에 독서하는데 31페이지고 지금 해설까지 돼 있는 페이퍼를 드렸어요. 그냥 귀찮아서 서구의 공간관 그랬는데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서구 자연철학에서의 공간관이에요. 잘 보시면, 자, 간만에 강렬한 사진이 있네.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 총 단락이 하나, 둘, 단락별로 선생님이 했는데 아마 4개 단락 정도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단락. 자, 어떻게 하는지. 자, 두 사람은 처음 하는 거니까 독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단순하게 글자만을 읽지 않죠. 첫 번째 단락하고 고대 서구 사회가 있어요. 고대 서구 사회. 아, 이거 또 어디 있는 거야? 있다. 자,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바탕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읽는 노력이 되게 필요해.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자, 그러면 시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고대 서구 사회라고 했어요.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신화에 기반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 기반해서 공간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 신화에 기반한 공간은 뭐지? 이 공간은 신의 창조 행위를 위한 배경이자 결과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 뭔가 만드는 공간이고, 그리고 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한 거야. 내가 신이야. 성현이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그 공간이고, 그리고 성현이가 있는 공간이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고대 서구 사회의 공간은 비현실적이란 얘기죠. 가상의 세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신화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공간을 현실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 사람인데 처음으로 신화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공간을 현실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럼 흐름이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옮겼죠. 그리고 그는 모든 물체가 항상 고유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거야. 어떠한 이러한 물체는 반드시 어디를 점유하고 있대요. 차지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어떤 물체는 항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공간은 이 현실의 물체와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은 현실의 물체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물체랑 공간이랑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물체를 둘러싼 공간과 물체는 금방도 얘기했죠. 동시에 존재해요. 물체가 없으면 공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진공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와 공간은 하나이고 진공 상태를 부정한 거죠. 차이가 좀 있지?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도 각 물체에 내재된 본성에 따라 어떠한 물체가 또 있어. 물체가 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얘는 뭐 하는 애냐? 이 물체는 뭐냐면 이 아무 물체, 생명체가 아닌 이 물체도 지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물건이 나름대로 본성이 있대. 내재된. 여기에서 고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는 것처럼
고유의 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금방 얘기했던 이러한 공간관에 따라 현실 세계를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한정된 양의 물질만 존재하는 제한된 유한한 것이라고 했단 얘기야. 다시 한번 선생님 버전으로 설명해 볼게요.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세계는 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공간 안에 이런 물체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물체들이 있고요. 이 물체가 있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물체가 놓일 수 없는 것이기에 물체와 공간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 그리고 이 세계도 제한되어 있고 물체들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꾸자꾸 자기의 고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는 내재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단단하게 어디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거든요.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까지 서구 철학, 서양 철학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들아. 자, 선생님 우리 오랜만에 독서하는데 선생님이 독서할 때 뭐라고 그랬어? 글자를 읽지 말고 구조적으로 의미를 가져오라고. 말은 쉽지? 근데 내가 의미를 잘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말로 떠들어 보면 알아요. 자,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혼자 떠들어 볼게.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공간, 스페이스를 얘기할 거예요. 스페이스를 얘기할 건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지?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공간은 당연히 신이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공간이자 창조한 결과물인 거야. 전부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자면 비현실적이지. 그런데 같은 고대에 짜잔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쭉 이어져 왔던 공간의 개념을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는 고유의 공간을 채워놓고 있다고. 그리고 공간과 물체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물체가 있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다. 공간이 없다면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 물체가 있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체와 공간은 하나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 세상을 부정한다. 그래서 진공을 부정한다라고도 얘기했죠. 그리고 그 물체는 자기의 고유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내재된 어떤 내재적 본성에 따라서 고유 공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 모든 물체의 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간 거야? 중세를 지나, 고대에서 중세를 지나 근대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괜찮지? 자, 이렇게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도 해봤어요. 다음 단락.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구 사회학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관을 일부 받아들여요.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벗어나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돼요? 고대 다시 한번 자, 잘 정리해야 되는데 고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내려오냐면 이렇게 해서 중세도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근대까지 왔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서구 사회 학자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일부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일부는 거부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등장한 게 17세기 데카르트입니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17세기 데카르트는 공간을 물질에 속하는 물질로 보았다. 오휴.
센세이션한 거죠. 자, 자, 보세요. 17세기에 데카르트는 공간을 물질에 속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 공간이 물질을 아니다. 공간을 물질에 속하는 거니까 반대가 됐다. 아이고. 자. 자, 보세요. 여기에. 자, 보십시오. 데카르트는 어떻게 했냐면 공간이 있고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물질에 이렇게 속해요. 그러면 이 물질은 뭐냐?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인 연장을 본질로 하고 있다. 얘는 연장이라는 걸 본질로 하고 있는데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이래요. 연장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물질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공간을 전제할 필요는 없었다.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공간은 물질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니? 잘 보세요. 이거 잘 찾아내면 좋지. 물질은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 연장을 본질로 하고 있다.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물질이 공간이고 공간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지. 여기는 이건 일부를 받아들인 내용이죠. 다만 다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뭐가 있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데카르트는 물체의 운동은 not A but B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어?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와 달리 데카르트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다 알겠는데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내재된 본성을 거부하고 이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의 힘은 자 신의 작용이래요. 누가? 데카르트가. 또 플러스 데카르트 공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고요. 우주도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지? 제한돼 있다라고 얘기했지. 다 정해져 있고 유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데카르트는 무한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관 속에서 데카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자연의 현상을 수학적 사고로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수학할 때 그래프 좌표 있잖아. 다 데카르트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좌표 개념으로. 그래서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질은 자 원자 개념이 처음 나와요. 최소한의 물리적 단위인 원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시 원자로 쪼개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물질은 곧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이 분할이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공간도 쪼갤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거지. 이러한 공간관에 따라서 데카르트는 이런 거 한 거예요. 좌표를 해서 뭐 3,5 뭐 하나 둘 셋 다섯 뭐 여기가 이런 걸 한 거라고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공간의 분할을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죠. 그러면 크게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대는 신을 바탕으로 한 공간관 맞지? 그리고 같은 고대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신의 공간관에서부터 벗어나서 뭘 얘기했어요? 공간과 물질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물체는 내재적 본성에 따라 고유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세를 지나 근대까지 넘어왔다. 그런데 17세기 데카르트에 와서 그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 오케이. 근데 이건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일단 받아들인 건 뭐야?
받아들인 것은 어떤 물질이든 그래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본성이 아니라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힘은 외부의 힘이고 그 외부의 힘은 신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데카르트는 무한하다라고 얘기했지. 무한하다. 그래서 무한한 공간 그리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자가 뭉쳐졌다면 당연히 얘를 분리 가능한 것처럼 물질은 공간이고 공간이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공간도 분할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나와요 이제. 짜잔. 데카르트 이후에 한 100여 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공간에 대한 이제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뉴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데카르트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일부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도 맞아.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공간관으로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데카르트의 공간관이 뭐였지? 공간과 물질은 같은 거다. 물질이고 공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한하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다 괜찮아. 근데 그걸로는 물체의 운동 설명이 안 돼.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물질과 공간을 드디어 구분한 거예요. 물질과 공간은 데카르트가 한 게 아니라 뉴턴이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까지 했어? 시간의 개념을 함께 활용했어요. 우리가 맨날 시간, 공간, 시간, 시공간 얘기했는데 뉴턴 전까지는 물체의 운동을 언급할 때 시간은 이렇게 넣지 않았다고요. 근데 뉴턴에 와서 물질과 공간을 처음으로 구분했고 거기다가 좀 더 정확하게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더 넣었다는 얘기지. 뉴턴은 공간을 물질과 무관한 선험적 그리고 절대적 존재로 봤다. 자, 선험적이 뭐야? 경험해 보지 않아도 경험 그 이전으로 이런 얘기야. 자, 봐봐. 우리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플까? 안 아프겠지? 그래, 안 아파.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게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에 안 아프지 꽁 하고 뛰어내린다고. 근데 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면 아플까? 뛰어본 적이 있어야지 알지. 하지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선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죽겠죠. 죽으면 다행인데 병신되지 않을까요? 근데 애들한테 갓난 애기한테 뛰어봐 그러면 애들이 뛰어내릴까요? 무서워하겠죠. 애들이 뭘 알아? 여기도 안 뛰어본 애들한테 거기 뛰어라고 하면 뛰겠어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모두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간을 물질과 무관한 선험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래 있는 거야. 경험 그 이전에.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로 봤고요. 따라서 물질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공간이 있다고. 공간이 있다고요. 공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데카르트는 물질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물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뉴턴이 뭐 한 거야? 처음으로 분리했고 분리한 모습이 뭐냐면 물질 없어도 돼. 공간만 있으면 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뉴턴이 뭘 얘기했냐면 절대 공간, 절대 시간 두 개를 얘기한 거야. 그럼 절대 공간은 뭐냐? 자신의 본성에 따라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외부와 관계가 없는 항상 규칙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무한의 공간이야. 무한만큼은 데카르트 걸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뭐가 안 돼서 안 된 거야? 물체 운동 설명이 안 된 거죠. 절대 시간은
어떤 외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흐르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요즘에 발달되는 애플워치 무슨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 되게 정확할 것 같죠. 근데 그래봤자 얘도 결국에는 아주 오랜 후에 오차가 있지 않아? 아니야? 너희들 지구과학 하지 않니?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딴 거 뭐하러 해? 어렵게 힘들게. 근데 이게 정확하냐고 선생님이 까먹었는데 이렇게 그린치 천문대에서 이렇게 정확히 측정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바뀐다며 이렇게. 근데 안 바뀐다는 상정하에 절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영화 그런 거 잘 안 보지만 절대 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의 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자체. 우리 수학에서도 이렇게 쉬운 것들을 다 절대값이라고 하잖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흐르는 시간, 절대 시간인 거야. 자, 이게 마지막 단락일 겁니다. 뉴턴은 이 틀 안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다.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듭니다. 예컨대 고정되어 있는 탁자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탁자는 일반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인식하지. 여기 의자가 있어. 정지된 것으로 인식해 우리는. 근데 봐라.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펜이 안 좋아서.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의자가 그대로 있네?가 아니야. 의자는 지구에 있지 않니?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돌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뜨겁지만 이 태양이 여기서 뜨거워서 하면서 본 거예요. 그럼 얘는 움직이지. 이거 이렇게 움직이겠지. 뜨거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탁자의 위치를 정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구 외부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지구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지구 안 움직여! 해놓고 상관없는 절대적 기준이 필요했고 그것이 절대 공간이라는 거야. 또 뉴턴이 활동하던 시대에서 시간은 지구의 공전, 자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나중에 바뀐다며. 뉴턴은 지구의 움직임이 매번 균일하지 않아. 조금씩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불완전해. 그러니까 지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불완전한 시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으로는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면서 수학적 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 이상한 뭘 그렇게까지 사냐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에 꽂힌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뉴턴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 정형화된 시공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하잖아.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언어가 필요한 거죠. 뉴턴의 공간과는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고전역학 체계를 세우고 과학, 철학 발견해서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잘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저것도 저거지만 학교 시험도 학교 시험이지만, 자, 고대 공간과는 신의 개념관, 비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고대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공간관에서 처음 벗어난, 맞지? 그리고 물질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물질이고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게 너무 견고해서 중세를 지난 근대까지 왔는데 17세기 데카르트가 뭐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부는 받아들이겠는데 일부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무한의 공간을 얘기했고, 물체의 본성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재된 본성이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움직이는데, 데카르트는 그런 거 아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외부의 힘은 신의 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아이작 뉴턴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 그거 아니야. 이제는 물질과 공간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모든 물질 이런 얘기하면서 쭉 했죠. 그리고 뭘 또 얘기했어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뉴턴의 그 플러스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모든 과학적 활동을 수학으로 기술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뉴턴의 공간과는 쭉 해서 지금에는 고전역학 체계를 세우고 과학 및 철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렵진 않지, 그치? 어렵지 않아서 남은 시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리스트를 보고 다 체크했더니 지문 한 2개? 비문학 지문 2개?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선생님이 원래 오늘 준비를 다 했는데 이래저래 원래 빠드텐스나 앞에 뭐 이런 거 설치한다고 좀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없이도 찍을게요. 찍고 줄게요. 여러분들 없이 혼자 찍고 다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선생님한테 이런 거 뭐 좀 요청 같은 거 하면은 찾아서 주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S고는 선생님이 화작 시험 범위를 줄 테니까 인쇄해서 줄게. 나 안 까먹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M고는 뭐 하냐면 비문학 독서 그 써머리 된 거 있잖아요. 요거 사용 설명서 인쇄한 건데 그거 보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우리 문학은 딱 하나 남았어. 뭐가 남은 줄 알아? 그거 시험 범위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맞지? 맞아? 맞지? 그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그리고 USB 파우치를 두고 와서 못했는데 아까 와서 다 했거든요. 한꺼번에 오늘 거랑 다 올릴게요.